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요즘에 경제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쪽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3월 들어 실리콘밸리 뱅크가 먼저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간당간당합니다. 이 은행은 망할 뻔했었죠. 그런데 연준과 대형은행이 도와주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스위스 1위 은행인 UBS가 2위 투자은행인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인수합병은 주주총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조차 하지 않고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다급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파월 연준장은 중심을 전혀 잡고 있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고 있죠. 2월 초만 해도 파월 입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나왔다.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 나 이제 어느 정도 물가 잡았으니까 적당히 금리 인상할 수 있어. 이러한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암시를 줬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 후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여전히 물가가 높기 때문에 0.25% 베이비 스텝으로는 안 된다. 0.5% 빅 스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물가를 잡아야 된다.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회의가 더욱더 중요했어요. 파월러 2월 달에 말했던 디스인플레 어떻게 된 거냐? 물가 잡힌 거 맞아? 그리고 너 빅스텝 한다며 진짜 빅스텝 할 거야? 앞으로 금리 어떻게 할 거야? 이러한 걱정을 이번 연준회의 때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각 기준으로 3월 13일 새벽 3시에 연준회의가 열렸죠. 이번 연준회의의 결론은 예상과 비슷하거나 혹은 약간 매파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연준회의를 통해서 25bp 0.25%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9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긴축 규모는 여전히 유지한다.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은 이번이 끝이 아니다. 한 번쯤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이러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아저씨가 여러 번 헛발질 했잖아요.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해명 아닌 해명을 했습니다. 먼저 새벽 3시에 연준에서 성명서와 함께 프로젝션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경제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GDP, 실업률, PC 인플레이션, 근원 PC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전망치 이것에 대해서 2023년 말, 4년 말, 5년 말 각각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경제 전망은 3개월에 한 번씩 발표가 돼요. 이번이 3월 달이죠. 그렇다는 것은 2022년 12월 달에 그 이전 전망치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된 전망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전망치는 검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는 2023년 말 올해 전망치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파월도 지금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데이터를 보면서 천천히 판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년, 25년 여기까지 전망하는 것은 솔직히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3년 말 위주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에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0.4%로 조금 더 하향 조정시켰고요. 실업률도 조금은 줄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 전망치는 조금씩 높였어요. PC 인플레이션은 3개월 전에는 3.1%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3.3%로 살짝 높여 잡았습니다. PC 인플레가 높아진 만큼 근원 PC 인플레 역시 조금 더 높아졌죠?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가는 높은데 고용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즉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은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파월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상황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겁니다. 물가는 더 안 잡히고 있고 노동은 더 좋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을 정당화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준금리 전망치는 여전히 5.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0.25% 올려서 기준금리 상단치가 5%가 됐죠. 그런데 전망치의 중간값이 5.1%라는 것은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점도표를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도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게 3개월 전에 연준의 점도표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이번 점도표입니다. 참고로 점도표라는 것은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 이것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점을 딱딱딱 한 명씩 찍는 거예요. 점도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방금 전에 2023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2023년 전망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3개월 전에 연준 위원들은 중간값 5.1%의 대부분 점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5.1%로 점을 찍었네요. 특이한 점은 3개월 전에 맨 아래쪽에 두 표가 있었는데 한 분이 맨 위로 올라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성명서 공개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 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간단히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은행이 파산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많다. 하지만 여전히 연착륙은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했죠. 너 예전에 디스인플레라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 사실이야? 이런 질문에 파월은 디스인플레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느리다. 주거비는 확실히 내려가고 있다. 상품 가격 역시 내려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비용이 조금 높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자기가 디스인플레라고 했다가 지금 물가가 다시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것을 번복하고 싶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행 중이지만 느리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차 대조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이것도 최근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건은 90일짜리 단기 대여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유입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 양적 완화 같은 경우는 1년이나 10년씩 장기간 대여를 해줬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돈을 지급한 것은 만기가 9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은행이 이것 가지고 돈놀이 할 수 없다. 그냥 은행의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들이 금리 인상 언제 멈출 거냐? 금리 인하할 거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래처럼 설명을 했습니다. 한때 은행의 파산을 보고 금리 인상 중단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그냥 지금 이대로 금리를 동결하기에는 물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나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시장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 경로 그대로 간다면은 현재 기준금리 상단치가 5%예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올린 5.25%까지 올린 다음에 이러한 고금리를 연말까지 쭉 유지한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올해 7월쯤에는 금리를 내린다. 이러한 전망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거 없어. 너네 페드워치 믿지 마. 내 말을 믿어. 나 앞으로 계속 금리를 유지할 거야. 고금리 유지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큰 폭탄을 하나 던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약간 매파적인 파월의 발언을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미국 장 마감 직전에 찍은 영상이라 여러분이 보고 계신 종가와는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국채금리인데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모두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파멸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올리다가 동결하겠지. 즉 금리 인상의 상단을 확인했다. 금리 인상의 최종 타겟치가 머지않았다.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파월이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수 있다. 즉 안전자산인 국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즉 국채 가격이 오른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를 볼까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파월의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보통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기자회견 전과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파월의 기자회견 때 증시가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증시가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나 파월이다. 항상 기자회견이 끝나면 반대로 움직이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렇게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매파적인 발언 아니야?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파월은 최근에 은행권 위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최근에 자기 생각인 빅스텝 0.5% 금리 인상을 철회한 것은 어느 정도 고려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금리 인하 따위는 올해 안에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고금리를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게다가 양적 긴축도 기존대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은행을 고려한다면 약간의 양적 긴축 규모를 조금 줄여줄 수도 있을 건데요. 그런 것 따위 없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양적 긴축을 하고 은행권 규제도 더욱더 강화해서 제2의 실리콘밸리 뱅크는 없게 만들겠다. 이러한 것을 강하게 어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2의 실리콘밸리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금리를 좀 내려주거나 양적 긴축을 좀 덜하면 되죠. 하지만 지금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